이 다른 나라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왜 이렇게 중요해서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 피해자 문제 해결과 경제 침략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열린 참의원 선거, 네. 자민당, 열린여당이죠. 네. 선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상당히 좀 걱정했었는데 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연립여당이 독자적으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164석은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열린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린여당이 선출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이른바 헌법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절반의 승리다, 아베의 절반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번 선거의 선출 의석수는 127석인데요. 자민당이 여기서 57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했고 연립여당이 127석 가운데 71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어제 선출 의석만 아니라 일본 참의원 전체 의석은 245석인데요. 여기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이 되려면 165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선거를 통해서 자민당은 113석, 공명당은 28석을 확보했고 개헌파로 꼽히는 유신회 등의 표를 모두 합쳐도 개헌을 위한 과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에 자민당은 단독으로 245석 중에서 121석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선거에서는 106석으로 8석이 줄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아베 총리는 그 선거 개표 발표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자극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한국에 돌렸고 그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 침략이 추가적으로 제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박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은 늘 일본에 답변했고 강제징용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답변했다. 또 제북 제재 위반에 대해선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고 했는데 일본이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뭘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예. 청와대 반응이 나왔으니까는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조국 민정수석 예, 어제 6개인가 글을 올렸더군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또 확인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올렸던가요? 예, 오늘 오전에 또 글을 올렸고 뭐라고 올렸던가요? 그 일본의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 뭐 국내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뭐 왈가왈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것이지만 네. 지금 한일 관계의 상황에서 일본의 편들기로 보이는 듯한 그런 그 언론의 형태는 무도하다, 즉 도가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조국 수석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교 문제 네. 그리고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조국 수석이 계속 SNS를 통해서 때로는 자극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단어를 써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정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수석의 업무가 소통수석이라든지 대변인이 아니라 민정수석이거든요. 따라서 민정수석의 역할과는 좀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조국 수석의 이 페북 메시지가 과연 조국 수석 혼자만의 판단으로 나온 것이겠느냐? 네. 뭐 청와대와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조국 수석이 페북 메시지로 화제가 많이 됐지만 사실 이 정치권에서 이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원조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렸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언급하기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정치 추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참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네,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총선을 겨냥한 노이즈 네. 마케팅 아니냐 본인에 대한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가 아예 없진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국 수석의 거취가 청와대 인사에서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포석을 좀 염두에 둔 행동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정수석으로서 뭐 또 일본도 지금 그 경제상이나 네네. 그런 사람들이 또 SNS를 통해서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자국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또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나쁘다고는 뭐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네네. 어떤지는 좀 이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23일 날 네. WTO 일반 의사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의고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는 내일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리고요. 예.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청으로 그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 7월 1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밝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WTO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WTO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조한 WTO 제소 절차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의 지금 경제 침략 이 문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이 평화 헌법 구조, 일본 헌법 구조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헌법으로 막고 있는 그 조항을 개헌하는 그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또 사전 작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가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법 전문가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일본법 전문가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즉 일본 피해자들을 위해서 직접 일본과 지금 싸우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우선 참의원이 뭔지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였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일본은 우리와 달리 그 중의원과 참의원 그 양원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라 그러면은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참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한 6년이 됐는데 이 6년 임기의 참의원은 245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절반 정도를 갖다가 3년마다 이 개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4석에 대한 그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 그리고 연립여당 여기가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절반의 승리다. 아베를 두고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여론이 좀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베가 그 실패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과반수 이상을 그 연립여당이 차지했으니까 이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선거가 특수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에서 이 선거를 할 때 전점이 뭐냐면은 이 평화헌법 개헌과 관련되어서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반드시 그 헌법에 기재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게 대한 유권자의 평가다 이렇게 지금 아베 수상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의도대로 됐냐 안 됐냐 저는 이제 그 기본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경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 침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혐한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지금 개헌 가능한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의원에서는 지금 이게 과반 3분의 2가 지금 이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한 것은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중의원도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고 이게 참여연도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얻어놨기 때문에 이 참여연에서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개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베의 그 의도가 실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실패를 했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 이거는 어떤 것이고 아베 측은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의도일까요? 이 평화법 구조는 이제 국가 간의 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이제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그 조항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전쟁 제2차 세계 침략 전쟁에 패전하고 난 이후에 그 연합군이 들어와서 지금 이 일본이 이제 다시는 침략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평화헌법을 만든 것인데 그 조항이 이제 정점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이 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이 위헌적인 상황에서 자위대를 만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하자 정당성을 명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과반은 확보를 했고 이 개헌 발의안을 내는 그런 의석수까지는 확보를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 2021년 9월이 아베의 그 임기 만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대로 평화헌법 개헌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개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본은 시민들의 양식을 믿고 있거든요. 예. 이 지금 기존의 이 정치 세력들이 지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3분의 2 이상 개헌 지지 세력들이 있고 또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비록 이제 3분의 2 의석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또 개별적으로 이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이렇게 3분의 2를 만든다 하더라도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 과반수가 과연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일본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라든지 일본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가지고는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시민들의 양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사 정치 세력들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일본 국민들이 이 부분은 막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의 개헌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헌과 이 절차는 같은 모양이죠? 지금 일본은 이제 중의원 참여연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일본 좀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좀 저희하고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개헌을 발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같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국민 과반수의 찬성을 받는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야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국민들은 월등히 많은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정치 세력들은 이렇게 3분의 2를 가지고 이렇게 운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일본 정치 세력들의 그 민주적 정당성 이 부분이 참 취약한 게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국민의 양식 글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국민 투표까지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군요. 자, 변호사님께서는 이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이 문제 그 일제 피해자 인권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 피해자 인권소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자, 이번 참의원 선거와 평화헌법 그리고 경제침략 아베의 2021년까지의 집권 이 문제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일제 피해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자,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접촉의 그 면을 넓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다행히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 전선은 이렇게 그 생기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하고 이 접촉면을 넓혀서 지금 그분들의 그 일본 내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본 항상 대처를 할 때 방식으로는 이 심세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심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세를 잘 살피고 이 사람을 얻으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일제 피해자 문제도 해결을 하고 지금 전쟁 공조에서 평화 공조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될 과제라는 것도 납득을 하고 시키고 또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일본 사법부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보면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해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접 일본 국민들을 호소해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전범 추종 세력들을 이제 고립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변호사님, 오랜만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준비한 질문이 아닙니다만 지금 결국에는 한일 양국의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양심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들의 애국심의 발로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계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본의 평화로운 시민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치밀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을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적으로 하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일본의 그 전범 추적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예.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는 좀 더 연대를 하겠다. 예. 예를 들면 일본에서 오는 시민들은 좀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대우를 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도록 우리가 좀 더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일제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과 싸워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국민 감정이라든지 또 한국의 국민 감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서 질문을 여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하던 얘기가 계속 좀 궁금한 게 좀 남아 있는데 그 WTO 이 회의 이때는 그 회원국들이 자국의 어떤 의견 이런 걸 또 개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23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국장급 실무자들이 총 출동할 계획이고요. 예. 오늘 우리 정부는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그 지난주 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했을 때 네. 정우영 안보실장이 이르면 이달 23일, 이달 31일 또는 8월 1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뭐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어쨌든 일본이 그 무역 우대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WTO에 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일본의 경제 심리학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봉태 변호사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최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이 무역 규제냐 경제 침략이냐 이 부분에서 이 양국의 그 국민이 정말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네.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또 그 평화 헌법을 개헌하고자 하는 또 일본 내의 전범 일부 추진 세력 네네. 이게 계략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양일 앞으로의 그 국가 관계, 특히 이제 국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전문가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웅희 일화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김웅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참의원 선거 끝났습니다. 일단 아베 신조 측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양일 관계? 예, 일단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한국에서 주목했던 것이 이제 일본의 자민당 플러스 열린여당과 개헌 우호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헌 발의선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제 과반수에 그치는 정도로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참여연 선거에서 한국 문제, 한국 이슈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의 선거에 이런 한국 이슈,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슈 또는 경제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이제 개헌 이슈 자체도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금 문제 그리고 소비세 이슈가 주요한 이슈였는데 여하튼 이제 선거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주된 이제 문제가 돼서 일본의 대한 공세가 좀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낸다고 계속 겁을 주고는 있습니다. 겁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8월 15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이 규제 카드를 어떻게 끊을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따라서 7월 1일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처럼 예. 이번에 1년의 이제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일본의 타임 스케줄대로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이제 수출 우대 관련해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는 아마 예상하는 대로 일본의 스케줄에 맞춰서 8월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소재 3품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도 그게 바로 어떤 경제 보복이나 수출 제한으로 바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일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본의 국내 어떤 수출 운영의 절차상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떠한 무역 전쟁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추가적인 어떠한 협상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로 수출 규제와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죠? 바로 수출 금지나 경제 보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지만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재량권을 일본 정부가 직접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그런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 이런 것을 종합을 하면 결국 한국의 경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좀 깔려 있다고 보지.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WTO와의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그런 전략 물품의 그러한 통제 레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한 레짐이나 WTO의 정신에 위배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그러한 재량권이랄지 프리핸드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일본이 추가적인 강력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 풀어볼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교적인 해결 이 방법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놔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양국 국민들이 지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이 계속 퍼진다는 그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일본 국민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의 그러한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일본 국민 60%가 찬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사는 굉장히 놀라운 조사입니다. 굉장히 한일 관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그러한 그 돌아서 버린 일본 국민들의 일본의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공공외교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이랄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동들 자체가 그건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게 지켜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일본의 우익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롱을 하거나 예. 이 자극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빌미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최 변호사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이나 앞에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웅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자, 최 기자. WTO 이사회 이게 언제까지 열리죠? 내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24일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서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상황만 보면 우리나라한테 다소 유리한 입장입니다. 일단 WTO의 기본 가치가 자유무역이고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침략을 하면서 내세웠던 목적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네. 지금 그것은 일본에서도 지금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더 짙고 우리나라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의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4일 이후에 다시 한번 나와서 네. 정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병호 기자였습니다.